사람은 평생 믿고 산 정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정을 믿어준 마음 때문에 무너지는 거더군요. 나는 올해 66, 박정희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남편과 함께 30년 가까이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동네 끝자락 좁은 골목 안쪽에 있는 15평짜리 가게였습니다.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았지만 성실하게 운영했습니다. 아침 7시면 문을 열고 밤 9시면 문을 닫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단받고 6개월 만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왔고 너무 빨리 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가 있었으니까요. 손님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뒤로도 저는 혼자 가게를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욕심 없이 누구에게도 피해 안 주고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저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정희 씨, 오늘도 일찍 왔네? 그럼요. 손님들 기다리는데 늦을 수 없죠. 정희 씨는 정말 성실해. 비 오나 눈 오나 항상 문 열어. 그런 말들이 제게는 큰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아들 수연이를 낳고 키우고 학교 보내고 이 동네가 제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실함이, 그 온순함이 누군가에게는 이 사람은 쉽게 이용해도 된다는 신호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10월의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내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50분. 평소보다 10분 일찍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몸이 좀 피곤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박정희 할머니 맞죠? 주황색 패딩을 입은 여학생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16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니? 아이는 가방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그 위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수연, 제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아빠가 수연이에요. 저는 박소연이에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받아드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 수연은 15년 전 집을 박차고 나갔었습니다. 그때 수연은 22살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엄마, 나 사업할 거야. 대학은 시간 낭비야. 수연아, 그래도 졸업은 해야지. 필요 없어. 나는 내 길 갈 거야.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간 아들은 그 뒤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연락했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 걱정하지 마. 어디 있니? 밥은 먹고 다니니? 응, 걱정 마. 바빠서 전화 끊을게. 짧은 통화였습니다. 항상 급했습니다. 그러다 10년 전부터는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뭐하고 사는 걸까?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밤마다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딸이 있었다니? 그것도 이렇게 찾아오다니? 아이는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제 할머니 맞죠? 그래, 그런가 보구나. 저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매가 수연을 닮았습니다. 입모양도 비슷했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많이 아파요.
할머니 꼭 좀 만나고 싶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15년 동안의 서운함, 남편 장례식에 오지 않았던 분노, 모든 게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어디 있니? 할머니가 지금 갈게. 정말요? 그럼 빨리 안내해. 손녀가 안내한 곳은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사람들도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깨진 유리창들, 고시원처럼 보였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까지 숨이 찼습니다. 아이가 한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은 3평도 안 돼 보였습니다. 창문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바닥에 깔린 낡은 이불. 그 안 낡은 이불 위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마, 제 아들 수연이었습니다. 한때 누구보다 반듯하고 야무지던 얼굴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살은 빠져서 뼈가 드러나 보였고 피부는 누렇게 뜨 있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수연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됐어? 아들은 한참이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말하기도 힘든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많이 망했어. 뭐, 사업도 친구도 다 사기당하고 빚지고 소연이 데리고 도망치듯 살았어. 사기를 당했다고? 누구한테? 친구라고 믿었던 놈한테 3천만 원 빌려줬는데 잠적했어. 그 돈으로 또 사업하려고 했는데 아들은 기침을 했습니다. 심하게 가래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병원은 갔니? 돈이 없어. 병원비가. 바보야. 왜 엄마한테 연락 안 했어? 미안해. 엄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원망이라는 감정은 무의미해졌습니다. 그저 가엾고 불쌍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과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소연이 엄마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혼자 키웠어. 근데 내가 무능해서 애한테 좋은 것도 못 해주고 소연이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짐 싸. 우리 집으로 가자. 엄마, 어서. 더 이상 이런 데서 살 수 없어. 하지만 말 많이 하지 마. 힘들잖아. 어서 짐 싸. 그렇게 저는 그날 밤 아들과 손녀를 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지옥을 불러올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들을 방에 눕혔습니다. 제 방을 내주고 저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소연에게는 작은 방을 줬습니다. 원래 수연이 쓰던 방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대로 두었던 방. 할머니, 감사합니다. 소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가족인데. 할머니, 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였구나.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 며칠 소연은 정말 착했습니다. 할머니, 설거지 제가 할게요.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도맡아 했습니다. 할머니, 반찬 엄청 맛있어요. 제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청소할게요. 집 안 청소도 척척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밝고 순했습니다. 아들 수연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심각한 단계는 아니었지만 방치하면 위험했다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받아 먹이니 기침도 줄고 얼굴색도 좋아졌습니다. 엄마 고마워. 괜찮아. 엄마가 뭘. 15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이제 됐어. 과거는 과거야. 이제 우리 잘 살자. 응. 나도 빨리 나아서 일 찾을게. 천천히 해. 건강이 먼저야. 그렇게 평화로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이 지나자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갑에서 사라진 10,000원짜리. 처음엔 제가 쓴 줄 알았습니다. 나이 들면 기억력도 나빠지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다음날 또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어제 5만 원을 넣어뒀는데 3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이 이상하게 열려있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제 방 서랍은 항상 정리정돈을 해둡니다. 물건 위치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30년 넘게 사는 집이니까요. 그런데 서랍 앞 물건들이 미묘하게 움직여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만진 적 없는데. 새로 사둔 반찬도 이상하게 빨리 없어졌습니다. 김치를 한 통 담아뒀는데 3일 만에 반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셋이 먹기에는 너무 빨랐습니다. 설마 소연이가 밤에 몰래 먹나?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가게 일이 일찍 끝났습니다. 저녁 7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연은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아빠는? 화장실 가셨어요. 그래. 밥 먹었니? 네, 먹었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소연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그때 핸드폰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제가 보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온 겁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발신자 아빠, 내용 할머니한테서 조금씩 가져와. 모르고 살아. 천천히 빼면 절대 모른다니까.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뭐야 이게? 아들이 손녀한테 나를 도둑질하라고 시킨 거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 아니, 슬퍼서.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15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이렇게 받아줬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들릴까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의도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갑을 체크했습니다. 아침에 5만 원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와 확인하니 3만 원이었습니다. 2만 원이 없어진 겁니다. 서랍도 체크했습니다. 물건들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다음 날 확인하니 물건들이 움직여 있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누군가 제 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지켜봤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 수연이 제 방 앞에 섰습니다.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살도 좀 붙었고 기침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앉아봐. 중요한 얘기야.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수연은 책상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게, 엄마, 솔직히 말할게. 응? 이 집 말이야. 집? 엄마 혼자 살기엔 너무 크잖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 이 집이 30평이잖아. 엄마 혼자 쓰기 아까워. 관리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 셋이 새 출발하려면 자금이 필요해. 이 집 팔면 5억은 나올 거 아니야. 숨이 막혔습니다.
집을 팔자고? 응. 그 돈으로 나는 사업 다시 시작하고 소연이 학원도 보내고 엄마는, 엄마는? 엄마는 요양원 가면 편할 거 아니야.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응. 요즘 좋은 요양원 많잖아. 밥도 나오고 친구들도 있고 엄마 여기서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야. 나는 엄마 이게 서로한테 다 좋은 거야. 나도 힘들고 소연도 학교 다녀야 하고 엄마도 나이 드니까 관리 필요하잖아. 저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걸 왜 모르냐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귀가 아닌 제 영혼이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빨리 정리되면 안 되겠어?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그 의미는 그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탁! 손바닥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연은 뺨을 쓰다듬으며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나가. 뭐? 지금 당장 나가. 내 방에서 나가. 엄마, 왜 이래? 좋은 얘기하는 건데. 좋은 얘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집 팔아서 너는 사업하고 나는 요양원 가는 게 좋은 얘기야? 엄마도 편할 거잖아. 나가라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생에 단 한 번 제 자식에게 손을 대고 소리를 지른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뺨을 쓰다듬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각은 새벽 1시. 복도를 지나가는데 거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과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거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벽 뒤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빠, 오늘도 할머니 방 잠겨 있었어. 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낮에 들어가자. 반지 몇 개 있던데.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반지요? 응. 할아버지가 준 금반지. 그거 팔면 100만 원은 나올 거야. 근데 티 안 나게 해야 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한 번에 훔치면 티 나니까 조금씩 가져와. 알았어요. 그래. 하던 대로 하자.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 거야. 이 집도요? 당연하지. 엄마 요양원 보내면 이 집은 우리 거지. 법적으로도. 근데 할머니가 안 팔려고 하시잖아요. 괜찮아. 며칠 있으면 마음 바꿀 거야. 계속 얘기하면 결국 지쳐서 허락할 거야. 아빠 생각이 다 있네요. 당연하지. 걱정 마.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마지막 정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돌아온 내 아들이 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손녀까지 공모해서 날 털려는 거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서 울 수 없었습니다. 베개를 입에 물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희야,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당할 수 없어. 나를 지켜야 해.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수연과 소연이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어제는 미안했어.
수연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놀랐을 거야. 갑자기 그런 얘기에서 응, 천천히 생각해봐. 급한 건 아니니까. 알겠어. 엄마도 편할 거야, 요양원. 요즘은 정말 좋더라.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소연은 옆에서 계속 제 눈치를 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가게에 갔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을 열지 않고 바로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주민센터였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해서 상담 창구로 갔습니다. 30대 여자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가족 간 재산 분쟁이요. 어디 상담받을 수 있나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연락처예요. 여기 전화하시면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무료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로 변호사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했습니다. 네,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저기요,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어떤 건인가요? 가족이 제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서요. 아, 네. 그러시면 변호사 상담 예약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가능한가요? 오늘 오후 2시에 빈자리가 있는데요. 네, 그때 가겠습니다. 주소를 받아 적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4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카페에서 보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내 아들을 고소하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 3층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저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2주간의 일을 전부 설명했습니다. 15년 만에 나타난 아들, 병든 모습에 집으로 데려온 것, 천사 같던 손녀, 사라진 돈들, 휴대폰 문자 메시지, 집 팔자는 말, 어젯밤 들은 대화까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네. 지금 상황이면 주거 침입, 절도 미수, 재산 편취 시도로 충분히 법적 조치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가족이라고 해도 범죄는 범죄예요. 타인의 재산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건 절도고 집주인 허락 없이 방을 뒤지는 건 주거 침입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맞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증거예요. 변호사는 펜을 들고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녹음, 영상, 문자 메시지, 이런 게 필요해요. 지금 있으신 건 어르신 증언밖에 없어서 법적으로 약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집안에 녹음기를 설치하세요. 요즘은 USB처럼 생긴 작은 녹음기도 있어요. 음질도 좋고요. 녹음기요? 네. 그리고 방에 소형 카메라도 하나 설치하세요. 몰래 들어와서 뒤지는 걸 찍어야 해요.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는 종이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 아세요? 들어는 봤어요. 여기 가세요. 3층에 보안 장비 파는 곳 있어요. 거기 가서 법률 증거용이라고 하시면 직원이 다 알려줄 거예요. 얼마나 하나요? 녹음기는 10만 원 정도, 카메라는 15만 원 정도 해요. 25만 원이면 둘 다 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거 확보되면 바로 연락 주세요. 그때 경찰 신고하고 법적 조치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용기 내셔야 해요. 가족이라고 당하고 사시면 안 돼요. 네. 힘드시겠지만 어르신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그 말이 큰 힘이 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용산 전자상가로 갔습니다. 평생 가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온갖 전자제품이 즐비한 매장들. 3층으로 올라가니 보안장비 매장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20대로 보이는 남자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저기요, 법률 증거용으로 녹음기랑 카메라 사려고 하는데요.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은 저를 매장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떤 용도신가요? 집에서 가족이 몰래 물건 가져가는 걸 증거로 남기려고요. 아, 그러시면 이 제품들이 좋아요. 직원은 작은 USB 같은 물건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녹음기예요? 네. 작지만 48시간 연속 녹음 가능하고 음질도 아주 좋아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게 카메라예요. 직원은 시계 같은 물건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카메라예요? 네. 움직임 감지하면 자동으로 촬영 시작해요. 야간 촬영도 되고요. 얼마예요? 녹음기 10만 원, 카메라 18만 원인데 같이 사시면 25만 원에 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결제하고 사용법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어르신, 이 버튼 누르면 녹음 시작이에요. 깜빡이는 불빛 없으니까 눈치 못 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카메라는 이렇게 선반 위에 놓으면 돼요. 각도 조절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방 속 녹음기와 카메라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게가 아니라 의미가 무거웠습니다. 내가 지금 내 아들을 감시하려고 이걸 사는 거구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늦었네? 수연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응, 가게 일이 좀 밀려서. 밥은? 아직. 지금 할게. 괜찮아. 소연이가 라면 끓여줬어. 그래. 고마워, 소연아. 소연은 방에서 나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프실 것 같아서 제가 끓였어요. 고마워.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도 공범인데. 저녁을 먹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가방에서 녹음기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먼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직원이 알려준 대로 거실로 나가 화분 뒤에 숨겼습니다. 작아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불이 잠깐 깜빡이다 꺼졌습니다. 작동 중이라는 신호였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제 방 선반 위에 책들 사이에 놓았습니다. 각도를 조절해서 방문과 서랍이 다 보이게 했습니다. 테스트 촬영을 해봤습니다. 핸드폰으로 확인하니 선명하게 잘 찍혔습니다. 이제 기다리자. 증거가 잡힐 때까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가게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였습니다. 셋째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가게에 나갔지만 11시쯤 몰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제 방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곤거리는 소리. 저는 복도 벽에 붙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빨리 찾아. 할머니 금방 올 수도 있어.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찾고 있어요. 근데 반지가 안 보여요. 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서랍도 뒤져봐. 네. 서랍 여는 소리,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있다. 아빠 여기. 어디? 이 작은 상자 안에. 가져와. 저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수연과 소연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소연의 손에는 제 보석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물었어.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아니라. 수연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소연이가 반지 보고 싶다고 해서. 거짓말하지 마.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방 뒤진 거 다 알고 있어. 지난 2주 동안. 엄마, 오해야. 오해? 어젯밤 너희 대화도 다 들었어. 조금씩 가져오면 모른다고 했지?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나중에 우리 거라고도 했지? 나가. 지금 당장 둘 다 나가. 엄마, 나가라고. 소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 2주 동안 날 이용했잖아. 할머니, 당장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수연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갈 데가 없어.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1시간 안에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정말 경찰 불러. 저는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1시간 후 수연과 소연은 짐을 싸서 현관에 섰습니다. 큰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엄마. 수연이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이래야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에 만났잖아. 가족이잖아. 가족?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이용하지 않아. 엄마. 그리고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한 사람이 가족 운운하지 마. 소연이 울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소연을 떼어냈습니다. 나가. 할머니, 지금 당장. 소연은 울면서 현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연도 저를 한번 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르신, 증거 확보하셨어요? 네. 저는 녹음 파일과 영상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완벽합니다. 대화 내용도 선명하고 영상도 깨끗하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절도 미수와 주거 침입으로.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네. 빠를수록 좋아요. 우리는 가까운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도착했습니다. 수사관은 50대 남자였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오셨습니까? 가족 간 절도 미수와 주거 침입입니다. 수사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수사관은 영상과 녹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입건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피해자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주거 침입이고 물건을 가져가려 한 건 절도 미수입니다. 그럼 피의자들 인적사항 아십니까? 네. 제 아들이랑 손녀예요. 저는 수연과 소연의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연락처는요? 핸드폰 번호 있어요. 그럼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조사받으러 나오라고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경찰서에서 나오라는 연락 왔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연한 거야.
엄마, 나 내 아들이야. 아들이 엄마 물건 훔치니? 그건 변명하지 마.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 엄마, 이러면 나 전과자 돼. 그건 내가 생각할 일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있었습니다. 간이 재판이었습니다. 수연과 소연은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는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피고인들 혐의 인정합니까? 네.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는 처벌 원하십니까?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네. 엄벌을 원합니다. 어머니,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판결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수연, 절도 미수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소연 미성년자이므로 보호관찰 6개월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박정혜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5년간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판사가 판결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수연은 저를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래야 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7시에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정희 씨, 요즘 얼굴이 훨씬 좋아졌네? 그래요? 네. 뭔가 홀가분해 보여요. 아, 집안일이 좀 정리가 됐어요. 다행이네요. 정희 씨가 웃으니까 보기 좋아요. 저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차를 내려 마시며 혼잣말을 합니다. 정희야, 정말 잘 해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가족이라 해도 누구도 제 삶을 무너뜨릴 권리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야 압니다.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고 피가 이어졌다고 다 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평생 처음으로 당당하게 싸워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가끔 수연이 생각납니다. 어릴 적 수연이, 밝게 웃던 수연이. 하지만 그 수연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수연은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슬프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도 저는 가게 문을 엽니다.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제 집으로 돌아와 평화롭게 잠듭니다. 이제는 누가 제 방을 뒤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제 재산을 노릴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진짜 자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고 계신다면 당당히 맞서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심지어 가족도 당신의 존엄을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지킬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